독일 자동차 전문지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 차가 BMW를 제쳤다는 거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제가 직접 겪은 독일 자동차 업계의 뼈아픈 현실을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울 크라모입니다. BMW에서 25년간 일해온 전기차 전략기획팀 부이사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에스프레소 한 잔과 함께 프란츠 요제프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에서 보내온 2021년 1분기 전기차 시장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미소가 번졌습니다. 독일 전기차 시장에서 BMW가 13.3%의 점유율로 당당히 3위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테슬라와 폭스바겐 다음이었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과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iX3는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힌 현대차 수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6.1%.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한국차는 가성비로만 승부하는군. 동료 마르쿠스가 다가와 어깨 너머로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현대차가 아이오니고라는 전기차를 내놨던데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골프카트 수준이겠지. 우리는 100년 프리미엄 브랜드야. 품격이 다르다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자동차에 대한 제 인식은 90년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값싸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그저 교통수단 역할만 하는 차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BMW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는 브랜드였으니까요.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엔지니어링 팀장 볼프강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파울, 현대차 기술진들이 800V 급속 충전 시스템을 상용화했다는데?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마케팅용 스펙이겠지. 실제 성능은 다를 거야. 우리 iX3의 150kW 충전도 충분히 빠른데 뭘. 하지만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후에 연구개발부서에 전화를 걸어 현대차 전기차 기술 분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급한 건 아니니까 시간 날 때 정리해서 보내줘. 퇴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던 중 자동차 전문 프로그램에서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대 아이오니고가 독일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8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하다는 광고가 사실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행자가 웃으며 덧붙였죠. 독일 엔지니어링의 정밀함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정말 궁금한 기술이네요. 집에 도착해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8분? 우리 iX3는 34분이 걸리는데 정말 가능한 일일까? 아내 카타리나가 저녁을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늦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유럽 운송환경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 아이오니고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독일에서의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5년간 BMW에서 쌓아온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한국 차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까? 아직은 시장 점유율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지만 뭔가 변화의 조짐이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연구개발부서에서 보내온 현대차 기술 분석 보고서가 메일함에 도착해 있었거든요. 파일을 여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터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를 거야. 독일 소비자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리 없어. 제 안에 있던 독일 자동차에 대한 자부심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제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에서 실시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였죠. 테슬라 모델 Y가 1위, 그리고 2위에 현대 아이오니고가 올라 있었습니다.
우리 BMW 의사는 4위에 머물러 있었고요. 저는 처음에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25년간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면서 한국차가 독일 소비자 만족도 2위에 오른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세부 항목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디자인, 실내 공간, 충전 성능 부문에서 아이오니고가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마르쿠스가 제 사무실로 들어와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파울, 이거 봤어? 우리 고객들이 한국차로 갈아타고 있다는 리포트야. 그가 건넨 자료를 보니 더욱 암담했습니다. BMW 딜러들로부터 올라온 보고서였는데 실제로 X3 구매 예정 고객들이 아이오니고 시승 후 마음을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미넨 BMW 바이언 전 시장의 한스 매니저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왜 BMW는 18분 충전이 안 되나요? 입니다. 설명을 해도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프랑크푸르트 지점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아이오니고를 시승해본 고객들이 실내 공간의 차이를 실감하고 계약을 재고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해 3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자이퉁에서 실시한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 아이오니고가 우리 iX3와 아우디 Q4, 이트론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거예요. 파워트레인, 주행 다이내믹, 환경 및 비용 부문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독일 매체가 자국 프리미엄 브랜드 대신 한국차에 손을 들어준 거였거든요. 기사 말미에 적힌 심사평이 특히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이오니고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은 물론 기술적으로도 매우 흥미롭고 신선한 모습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초고속 충전 기술과 긴 보증기간은 동급에서 단연 돋보인다. 점심시간, 볼프강과 카페테리아에서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파울,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 350kW 충전을 지원하는 아이오니고에 비해 우리 150kW는 정말 느려 보여.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CEO 올리버 지프세가 전략기획팀 전체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저희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현재 상황이 심각합니다. 2분기 독일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우리를 바짝 추격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올해 안에 추월당할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타난 숫자들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 1분기 독일에서 현대차는 7.6%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BMW는 10.2%로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판매 증가율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전년 대비 89% 성장한 반면 BMW는 23% 성장에 그쳤거든요. 지프세가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35세 이하 고객층에서 현대차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브랜드 프리미엄보다 실질적 성능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세대예요. 회의실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털어놓았죠. 카타리나, 내가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게 흔들리고 있어. 한국차가 정말 우리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확인해보는 게 어때? 편견 없이 말이야. 그 말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미넨 시내 현대차 전시장을 찾아갔습니다. 20년 넘게 BMW만 타온 제가 경쟁사 전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아이오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물로 보니 사진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각진 디자인이 독특하면서도 미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세일즈 매니저인 클라우스가 다가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800V 아키텍처입니다. 350kW 급속 충전으로 18분이면 80%까지 충전이 가능해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그가 보여준 실제 충전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18분 만에 80%가 충전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실내 공간이었습니다. 3m에 달하는 휠베이스 덕분에 뒷좌석이 BMW iX3보다 훨씬 넓었어요. 클라우스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VEL 기능으로 차량에서 220V 전원을 뽑아 쓸 수 있어요. 캠핑이나 응급 상황에서 유용하죠. 시승을 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속 성능은 우리 iX3와 비슷했지만 실내 정숙성과 승차감이 훨씬 부드러웠어요.
특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직관적인 조작성에 감탄했습니다. 전 시장을 나오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차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차는 단순히 가성비가 좋은 차가 아니라 진짜 혁신적인 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자동차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BMW 임직원이지만 개인적으로 아이오닉5를 구매해서 3개월간 직접 사용해보기로 한 거예요.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25년을 건 도전의 시작이었죠. 2022년 6월, 저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앞이었죠. BMW 본사에서 급작스럽게 현대차 전기차 기술 벤치마킹 출장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오닉5를 구매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한국 현지 담당자를 만났는데 놀랍게도 완벽한 독일어를 구사하는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차 유럽전략본부 김성민 부장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일정으로 현대차의 진짜 기술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인상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진짜 기술 데모를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이 느껴졌거든요.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로비에 전시된 전기차들의 규모와 완성도가 BMW 못지않았어요. 특히 아이오닉5 옆에 서 있는 EV6를 보니 같은 플랫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른 디자인과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EGMP 플랫폼의 핵심은 모듈화입니다. 하나의 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브랜드와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각각은 독특한 개성을 가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BMW에서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방식이었거든요. 연구개발센터로 이동하는 도중 김 부장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파울 씨, 솔직히 저희도 처음에는 독일 시장을 공략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021년 7월부터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5월에 242대, 6월에 1128대, 7월에는 1931대를 기록했거든요.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이 생생했습니다. 독일 소비자들이 정말로 아이오닉5를 선택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7월 판매량이 BMW iX3보다 높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구개발센터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800V 충전 시스템 테스트 시설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수십 대의 차량이 동시에 충전 테스트를 받고 있었고 각종 측정 장비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 박 박사가 직접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시설에서 우리는 350kW 충전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단순히 빠른 충전이 아니라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최적의 성능을 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실제 데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배터리 잔량 10%인 아이오닉5를 350kW 충전기에 연결하는 순간 충전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빨라졌어요. 정확히 18분 후 배터리가 80%까지 충전되었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로 직접 확인했거든요.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18분이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박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가 보여준 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충전 과정에서 배터리 온도가 어떻게 제어되는지, 각 셀의 상태가 어떻게 모니터링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주행 테스트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900km를 아이오닉으로 달리는 일정이었죠. 김 부장이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독일 고속도로처럼 빠른 속도로 달려볼까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km로 달리는 동안 실내 정숙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BMW iX3와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주행 가능 거리였습니다. 고속주행에도 불구하고 400km 이상 달릴 수 있다는 표시가 나타났거든요. 부산 도착 후 휴게소에서 충전을 하면서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파울 씨, 저희가 독일 진출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현지 소비자의 니즈였어요. 독일 사람들은 성능과 효율성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충전 속도와 주행거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산의 한 호텔에서 현대차 전기차 개발팀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팀장급 엔지니어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기술 철학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전기차를 단순히 친환경 차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도구로 봐요. 개발팀장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울산 현대차 공장을 견학하던 중 생산 라인의 자동화 수준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로봇들이 정밀하게 배터리를 조립하고 품질 검사를 하는 모습이 독일 공장 못지않았거든요. 특히 배터리 팩 조립 라인에서는 0.1mm 오차까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라인에서는 하루에 300대의 아이오니고를 생산할 수 있어요. 품질 불량률은 0.01%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공장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점심시간, 김 부장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BMW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와 경쟁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기술로 승부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아닌 실질적 성능으로 말이죠. 그 말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지금까지 BMW에서는 브랜드의 전통과 프리미엄 이미지에 너무 의존해왔던 건 아닐까? 실제 기술 경쟁력은 어떨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오후에는 현대차 디자인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아이오니고의 디자인 철학을 설명받으면서 단순히 예쁘게 만든 게 아니라 공기역학적 효율성까지 고려한 과학적 디자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0.288T라는 공기저항 계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방에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기술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들은 정말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인드셋이었어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소비자가 정말 원하는 걸 만들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BMW는 어떨까? 우리도 이런 혁신적 사고를 하고 있을까?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시각으로 BMW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현대차의 기술력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2022년 9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 전기차 시장 3분기 실적에서 현대차가 BMW와의 격차를 더욱 좁혔다는 보고서였어요. 마르쿠스가 침울한 표정으로 제게 보고했습니다. 파울, 3분기 현대차 점유율이 8.2%까지 올라왔어. 우리는 9.1%로 격차가 1%도 안 나? 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놀라지 않았지만 동료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고객 만족도 조사였어요. 독일 최대 자동차 클럽인 ADAC에서 실시한 전기차 만족도 조사에서 아이오니고가 종합 2위를 기록한 거였습니다. 특히 충전 편의성 부문에서는 당당히 1위를 차지했어요. 반면 BMW 의사는 종합 4위에 머물렀습니다. 그 무렵 회사에서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쟁사 벤치마킹을 통한 차세대 전기차 전략 수립이라는 이름의 TF팀이었죠. 저는 한국 출장 경험을 바탕으로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현대차의 800V 충전 시스템을 실제로 분석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매한 아이오니고를 회사 연구소로 가져와 완전 분해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엔지니어들과 함께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들의 기술력의 진짜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볼프강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파울,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야. 각 셀의 온도를 개별적으로 제어하면서도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 실제로 분해해본 결과 현대차의 배터리 기술이 BMW가 사용하는 CATL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와 충전 속도 면에서 우수했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였어요. 차량의 각종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업데이트가 개별적으로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BMW의 드라이브 시스템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반응 속도도 빨랐어요. 10월 중순 김성민 부장이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차 유럽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회의 차원거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를 가졌어요. 미넨 시내 카페에서 만난 그는 여전히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반가워했습니다. 파울 씨,
한국에서 보여드린 기술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 부장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독일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술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 부장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파울 씨, 저희가 독일 현지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니라 독일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 말이에요. 다음 주, 저는 함부르크에 있는 현대차 유럽 충전 인프라 구축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단순히 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독일 고객들의 충전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의 위치와 용량을 결정하고 있었어요. 현장 책임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독일 고객들은 주말에 장거리 여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우토반 휴게소뿐만 아니라 관광지 근처에도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350kW 급속 충전으로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에 충전이 끝나도록 말이에요. 실제로 하이델베르크 인근 충전소에서 테스트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이오니고를 충전하는 동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오니 벌써 70%까지 충전되어 있었어요. BMW iX3라면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했을 텐데요. 더 인상적인 건 고객 서비스였습니다. 충전 중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콜센터에서 독일어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필요시 현장 기술자가 30분 내에 도착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어요. 현대차가 독일 시장을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1월 말, 더욱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BMW CTO 프랑크 베버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제 내연기관의 명가라는 타이틀보다 소프트웨어와 충전 경험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거예요. 이 발언은 BMW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실상 현대차의 전기차 기술력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저는 그 인터뷰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자랑스러운 BMW가 경쟁사에게 뒤처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정직한 인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2월 초, 저는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 전기차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현대차도 참가했는데 그들의 발표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독일 전기차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제안들을 내놓았거든요. 김성민 부장이 발표에서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독일 시장에서 단순한 판매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문화와 함께 성장하면서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싶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고 저도 모르게 따라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컨퍼런스 후 김 부장과 다시 만났을 때 그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파울 씨, 저희는 BMW를 존경합니다. 100년 역사의 브랜드이고 자동차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했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건 BMW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함께 전기차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국 기업이 독일 기업을 단순히 이기려는 게 아니라 상생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동시에 제 안에 있던 국가적, 기업적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해 연말,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독일 전기차 판매량에서 현대차가 BMW와의 격차를 1% 미만으로 줄인 것이었어요. 2023년에는 정말로 추월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BMW 내부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2023년 3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독일 연방교통청 KBA에서 발표한 2022년 연간 전기차 판매 통계였어요. 현대차가 8.8%의 점유율로 BMW의 8.3%를 공식적으로 추월한 거였습니다. 25년간 BMW에서 일해온 저에게는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사무실에서 그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동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출장을 다녀온 후 계속 현대차의 성장을 예측해왔거든요. 마르쿠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파울, 내 말이 맞았어. 우리가 너무 안주했나 봐.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게 있었거든요. 기술은 국경을 가리지 않으며 혁신은 언제나 겸손한 자세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이 순간이 BMW가 다시 도약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4월, BMW 이사회에서 긴급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CEO 올리버 지프세가 저를 직접 지명해서 발표하도록 했어요. 파울, 당신이 한국에서 배운 걸 모두에게 공유해달라. 우리가 놓친 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해.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진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혁신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현대차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빠른 충전이나 넓은 실내 공간이 아니었어요. 소비자의 진짜 니즈를 파악하고 그것을 기술로 해결하려는 철학이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100년 역사의 프리미엄에 안주했지만 그들은 매일 혁신을 추구했어요. 800V 충전 시스템도 단순히 빠르게 충전하려는 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마케팅 담당 이사가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학습의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고 우리만의 강점을 더해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야 해요. 그날 이후 BMW 내부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차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저는 그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게 되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차에 밀린 덕분에 제 커리어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온 셈이었습니다. 6월, 김성민 부장이 다시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의 유럽 생산기지 확대를 위한 미팅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를 만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부장님, 처음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현대차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김 부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파울 씨, 저희도 BMW로부터 많은 걸 배웠어요. 품질에 대한 철학, 고객 서비스의 섬세함, 브랜드의 일관성 같은 것들 말이에요. 결국 서로 배우면서 발전하는 거 아닐까요? 그때 그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혹시 BMW와 현대차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서 협력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경쟁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 제안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성공은 결국 생태계 전체의 발전에 달려 있었거든요. 8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BMW와 현대차가 유럽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투자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경쟁사였던 두 회사가 소비자 편익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협약 체결식에 BMW 대표로 참석했어요. 협약식에서 김성민 부장과 악수를 나누는 순간, 지난 2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차를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그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된 거였어요. 그해 11월, 더욱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3년 독일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8.8%로 1위를 기록하고 BMW가 8.3%로 2위에 머물렀다는 공식 통계였어요. 완전한 역전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에 설레었어요. BMW도 현대차처럼 혁신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새로 개발하는 차세대 전기차에는 현대차에서 배운 800V 충전 기술과 고객 중심의 UX 디자인이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12월 말, 아내 카타리나와 함께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독일차가 최고라고 확신했는데 지금은 달라 보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진짜 자신감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할 때 생기는 것 같아. 2024년 새해 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경쟁사를 이기려는 마음보다는 고객에게 진짜 가치를 주는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현대차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18분 충전 기술이 아니라 혁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BMW의 차세대 전기차 개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출시 예정인 신형 전기차에는 현대차 못지않은 급속 충전 기술과 고객 경험이 담길 예정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제 BMW 내부에 타사에서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지난주 김성민 부장과 만났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파울 씨, BMW의 새로운 변화가 정말 기대돼요. 서로 2024년 2월
페루 쿠스코의 하키라 매립장에서 저는 15년 환경공학 연구, 인생 중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해발 3,400m 고지대에 위치한 이 매립장은 이미 400만 톤의 폐기물로 가득 차 있었고 매일 450톤씩 새로운 쓰레기가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대로 가면 8개월 안에 완전 포화 상태입니다. 함께 온 시 환경부서 마리오 엔지니어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32, 저보다 10살 어린 그도 이미 이 문제와 5년째 씨름하고 있었거든요. 매립장 곳곳에서 올라오는 침출수 냄새가 코를 찔렀고 멀리 보이는 마추픽추 산맥이 무색할 정도로 참담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관광객 증가였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240만 명이 쿠스코를 찾았고 마추픽추만 해도 9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우리 50만 거주민의 5배에 달하는 인파가 몰려들면서 쓰레기 발생량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죠. 특히 레스토랑과 호텔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할 방법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마리오가 물었지만 솔직히 저도 답이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소각 처리는 대기오염 문제로 불가능했고 추가 매립지 확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해져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실사단은 이미 마추픽추의 세계문화유산 지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상태였죠. 그러던 중시 의회에서 놀라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폐기물 처리 기술을 도입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도시화도 진전된 상황에서 어떻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과연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더 컸거든요.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하루 1인당 1.17kg의 폐기물을 배출하면서도 재활용률이 69%에 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음식물 쓰레기를 98%나 재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우리가 겨우 10% 수준의 재활용률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뉴욕이 21%, 도쿄가 19.5%의 재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69%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술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성과가 가능한 건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음식물 쓰레기 98%를 사료와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보도했고 The Guardian은 거의 제로 수준의 음식물 쓰레기를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뉴요커는 뉴욕이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까지 했죠. 이런 해외 언론의 평가를 보면서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2024년 3월 드디어 코이카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응답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제로 웨이스트 계획을 제안해온 것입니다. 하루 60톤 규모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설 구축과 음식물 쓰레기 80% 재활용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15년간 환경 문제와 씨름해온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마추픽추의 찬란한 잉카 문명이 한국의 현대 기술과 만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2024년 4월 코이카 전문가팀이 쿠스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수많은 외국 컨설팅 업체들이 와서 그럴듯한 제안서만 남기고 떠났던 경험 때문이었죠. 하지만 김민수 팀장을 비롯한 5명의 한국 전문가들은 첫날부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김 팀장은 40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는데 제가 준비한 영어 인사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유창한 스페인어로 대답했습니다. 15년간 이 문제를 연구하셨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희도 서울에서 비슷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의 말투에는 진정성이 묻어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함께 온 이지은 환경 엔지니어는 30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하키라 매립장에 도착하자마자 작업복을 갈아입고 직접 토양 샘플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이 가져온 장비들이었습니다. 드론으로 매립장 전체를 촬영하고 3D 스캐너로 지형을 정밀 측정하며 침출수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첨단 기기들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과 추측에 의존해왔다면
이들은 모든 것을 정확한 데이터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조사가 끝나고 김 팀장이 제시한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서울시 사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은 1,000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하루 1.17kg의 폐기물만 배출하면서 69%의 재활용률을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한국은 RFID 기반의 무게 계량 시스템을 도입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98%까지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이 21%, 도쿄가 19.5%의 재활용률을 기록하고 있을 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지은 엔지니어가 설명해준 RFID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카드를 찍고 무게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이었죠. 이 방식을 도입한 후 서울의 음식물 쓰레기는 30%나 감소했고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배출자 부담 원칙이 핵심입니다. 많이 버리면 많이 내고 적게 버리면 적게 내는 거죠. 이지은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왜 지금까지 이런 간단한 원리를 생각하지 못했을까 후회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만 고민했지 아예 발생량을 줄이는 시스템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 팀장이 제시한 마스터 플랜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루 60톤 규모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음식물 쓰레기 80% 재활용을 달성하며 환경교육관을 설립해서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3단계 계획이었죠. 모든 단계마다 명확한 목표 수치와 달성 기한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이들이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현지 인력 교육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우리 스스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더 가디언 같은 해외 언론들이 한국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세계적 모범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동료 마리와 함께 자료를 다시 검토하면서 우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런 게 가능할까요? 마리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미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의 답이 드디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마추픽추의 찬란한 잉카 문명과 한국의 첨단 기술이 만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2024년 7월 드디어 첫 번째 시범시설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하키라 지역에 설치된 하루 60톤 규모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 앞에 선이 지난 몇 달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 공수된 장비들이 도착했을 때의 설렘, 복잡한 매뉴얼을 이해하려 밤새 공부했던 날들, 그리고 현지 기술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설치 작업을 했던 기억들이 말이죠. 가장 큰 변화는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 RFID 계량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컸죠. 하지만 이지은 엔지니어와 함께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교육관에서 매주 150명씩 시민교육을 진행했는데 특히 초등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의 교육 자료를 현지화해서 만든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았고 그들을 통해 각 가정으로 분리수거 문화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8살 소피아라는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와서 RFID 카드 사용법을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범 지역 300개 음식점에 도입한 RFID 시스템의 초기 결과도 고무적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기존과 별 차이가 없었지만 두 번째 달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무게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자 자연스럽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나타났고 3개월 후에는 평균 20% 정도의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레스토랑 사장은 처음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50살이 넘은 그는 30년간 같은 방식으로 식당을 운영해왔는데 갑자기 시스템을 바꾸라니 당연히 부담스러웠겠죠. 처음엔 정말 귀찮았어요. 하지만 요금 고지서를 받고 나니 생각이 바뀌더군요. 카를로스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한국 전문가들의 접근법이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강제가 아닌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자연스러운 변화를 유도한 것이죠. 물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고지대 특성상 장비 작동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정전이 잦아서 시스템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과 이지은 엔지니어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특히 이지은 엔지니어는 30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전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벽 2시에도 기꺼이 현장에 나와서 장비를 점검하고 현지 기술자들에게 세심하게 교육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6개월 후 첫 번째 성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저는 믿기지 않는 숫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범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이 기존 15%에서 35%로 증가했고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 양도 월 평균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아직 목표치인 80%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분명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민들의 인식이었습니다. 분리수거가 이제 귀찮은 의무가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리오도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고 시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거리가 깨끗해지고 악취가 사라지자 SNS를 통해 쿠스코의 변화를 세계에 알리는 관광객들이 늘어났습니다. 아직 완전한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친환경 관광 도시로서의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마다 호텔에서 김 팀장과 함께 다음날 계획을 세우며 나누는 대화들은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듣다 보면 우리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마추픽추의 찬란한 잉카 문명이 한국의 현대 기술과 만나 만들어내는 이 변화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코이카와 함께 발표한 쿠스코 통합 폐기물 관리 마스터 플랜이 남미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페루 환경공학회 연례 컨퍼런스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성과가 나오기에는 이른 시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발표장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브라질 상파울루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온 환경 전문가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상파울루 시청의 마르셀라 환경국장은 40대 중반의 베테랑 관료였는데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다가와서 구체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RFID 시스템 도입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도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서요. 마르셀라의 진지한 표정에서 남미 도시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고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관광 도시이면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폐기물 문제는 비단 쿠스코만의 고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김 팀장이 발표한 한국의 폐기물 처리 성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시가 69%의 재활용률을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 뉴욕 21%, 도쿄 19.5%와 비교해봐도 압도적인 수준이라는 점이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98% 재활용이라는 수치를 들었을 때 회장이 잠시 조용해질 정도였죠. 이지은 엔지니어가 보여준 서울의 사례 영상도 인상적이었습니다. RFID 카드를 찍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의 모습, 깔끔하게 정리된 분리수거함,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가 깨끗한 모습에 참석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이 음식물 쓰레기 98%를 사료와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보도한 이유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일주일 동안 제 이메일함은 문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리마, 키토, 라파스, 산티아고 등 남미 주요 도시들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쏟아진 것입니다. 심지어 멕시코시티에서도 연락이 왔을 정도였죠.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자는 에콰도르 키토에서 온 환경공학과 교수 로베르토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에 그는 20년간 안데스 지역 폐기물 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였는데 우리 시설을 둘러본 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고지대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군요. 로베르토의 반응을 보며 저는 새삼 우리가 이룬 성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해발 3,400m 고지대라는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한국 기술이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안데스 도시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은행 남미 지역 담당관이 우리 프로젝트를 개발도상국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검토하겠다고 연락해왔고 UN 헤비타트에서도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The Guardian이나 뉴요커 같은 해외 언론들이 한국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세계적 모범이라고 평가한 이유를 이제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현지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함께 제공한다는 점이 차별화 요소였던 것입니다. 현지 주민들의 변화도 눈에 띄게 느껴졌습니다. 마리오가 담당하고 있는 관광지구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분리수거가 당연한 일상이 되었고
관광객들도 쿠스코의 깨끗한 거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분명한 변화의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김 팀장과 함께 마추픽추가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 내려다보는 쿠스코 시내의 야경은 이제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사이로 보이는 깔끔한 거리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쓰레기 수거 지점들을 보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좋은 시작이네요. 김 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지난 몇 개월을 돌아봤습니다. 15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선거였습니다. 마추픽추의 찬란한 잉카 문명과 한국의 현대 기술이 만나 만들어내는 이 작은 기적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변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쿠스코 시청에서 열린 연말 성과 보고회는 제 환경공학자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15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첫 번째 구체적인 답을 찾았다는 실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시민들의 일상에서 나타났습니다. 카르멘이라는 70살 할머니가 손자 페드로와 함께 RFID 카드를 사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문화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였는데 이제는 손자가 더 잘해요. 카르멘 할머니의 웃음 섞인 고백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세대가 함께 새로운 환경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변화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시범 지역 통계도 고무적이었습니다. 1000가구에 보급된 RFID 계량 시스템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이 15%에서 40%로 증가했고 월 평균 매립 쓰레기량도 20% 감소했습니다. 아직 한국의 98% 재활용률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분명한 변화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교육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2,500명의 시민이 교육을 받았고 특히 초등학생들을 통한 가정 내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10살 소피아가 엄마를 데리고 와서 분리수거 방법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교육의 힘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꼈습니다. 관광객들의 반응 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립 어드바이저 리뷰를 살펴보니 쿠스코 거리가 정말 깨끗해졌다. 친환경 도시의 모습이 인상적이다라는 댓글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마추픽추를 찾는 관광객들이 쿠스코에서도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김 팀장과 이지은 엔지니어가 준비한 2025년 계획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처리 용량을 하루 120톤으로 2배 확대하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 80% 달성을 목표로 하는 2단계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국이 서울에서 69%의 재활용률을 달성하기까지 20년이 걸렸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마리오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32 젊은 엔지니어가 이제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국에 가서 더 배우고 싶어요. 우리 도시가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리오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며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을 넘어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국제적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우리 사례를 세계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 모델로 검토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세계은행에서는 다른 개발도상국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해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더 가디언이 한국 시스템을 세계적 모범이라고 평가한 이유를 이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경제적 효과였습니다. 재활용 산업에서 5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퇴비와 시설에서 생산된 비료는 마추픽추 인근 농가에 공급되어 월 평균 8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가 비용센터에서 수익센터로 변화하는 첫 신호였죠. 연말 저녁 마추픽추가 보이는 언덕에서 김 팀장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저는 감개무량했습니다. 15년간 풀지 못했던 숙제의 해답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선거였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좋은 시작을 했네요. 김 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2050년 제로 웨이스트 목표를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이 음식물 쓰레기 98% 재활용을 저는 20년간 반도체 소재 시장을 분석해온 마이클 로렌스입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가했을 때
저를 포함한 모든 전문가들이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끝났다. 포토레지스트 93%, 불화수소 42% 일본 의존이었거든요. 그런데 5년 후인 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1위 기업 JSR이 한국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도대체 이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놀라운 역전 스토리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2018년 도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도쿄 JSR 본사에서 열린 반도체 소재 전망 세미나에 참석했던 그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당시 블룸버그에서 반도체 소재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었고, JSR은 제가 20년 넘게 지켜봐 온 포토레지스트 절대 강자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벽면을 가득 채운 차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 세계 포토레지스트 시장에서 JSR이 28% 점유율로 부동의 1위, 도쿄응화공업이 26%로 2위, 시네츠화학이 23%로 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 5개사가 무려 94%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JSR의 다케다 히로시 전무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우 자신감 있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한국 시장이 JSR에게 얼마나 중요한 고객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JSR 포토레지스트의 최대 구매처였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다케다 전무가 보여준 수치였습니다. 한국이 JSR에 지불하는 포토레지스트 구매액은 연간 약 5천억 원 수준이었지만 이 소재로 만든 한국 반도체의 전 세계 수출액은 무려 170조 원에 달했습니다. 34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소재를 일본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해도 결국 일본의 소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마치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라도 재료가 없으면 요리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다케다 전무와 개별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JSR의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것이고 그마저도 불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제조에는 수천 가지 화학 물질의 정밀한 배합과 온도, 습도 조절이 필요한데 이런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축적될 수 없다는 이유였죠. 실제로 당시 한국의 포토레지스트 자급률은 고작 7%에 불과했습니다. 불화수소는 58%, 불화폴리이미드는 55% 정도였지만 가장 핵심적인 포토레지스트만큼은 거의 전량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특히 최첨단 공정에 필요한 극자 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100% 일본산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반도체의 아킬레스건, 소재 의존의 위험성이었어요. 하지만 그 위험성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경제적으로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일본이 굳이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해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도쿄의 고층 호텔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일본 반도체, 소재 산업의 찬란한 미래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JSR을 비롯한 일본 소재 기업들의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은 절대 흔들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불과 몇 달 후 모든 것이 뒤바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일본이 스스로 이 완벽한 생태계를 흔들어 놓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운명은 영원히 일본의 손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2019년 7월 4일 오전, 저는 뉴욕 사무실에서 평소와 같이 아시아 시장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발표된 긴급 보도자료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세계 품목의 수출 절차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를 기존의 일반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겠다는 발표였죠. 저는 처음에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업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 휴대폰은 아시아 각지의 고객들과 동료들의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급히 JSR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케다 전무와 연결되자마자 그의 목소리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비축해둔 재고는 기껏해야 3개월치밖에 안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결국 일본에게 다시 손을 벌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수치를 보면 일본의 자신감이 이해됐습니다.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의 대일본 포토레지스트 수입 의존도는 92%에 달했습니다. 불화수소는 44%, 불화폴리이미드는 94%였어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용하는 최첨단 극자 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100% 일본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서울에서 들려온 소식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긴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아예 소재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를 일시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압박감을 이용해 더 좋은 조건을 얻어내려는 협상 전술 정도로 봤거든요. 실제로 반도체 소재 개발에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대체제를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8월에 한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경정 예산 2,485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진짜 장기 투자를 시작한다는 신호였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솔브레인이라는 중견 화학 기업이 갑자기 불화수소 생산 공장 건설을 발표했어요. SK머티리얼즈도 초고순도 불화수소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동진세미켐은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저는 이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20년간 일본이 쌓아온 기술 우위를 한국이 정말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는 무모한 도전에 불과한 걸까요? 그해 말 JSR의 실적 발표를 들어보니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향 수출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았어요. 개별허가 절차가 복잡하긴 했지만 아예 수출이 중단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다케다 전무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의 국산화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고 머지않아 다시 일본에 의존하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징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움직임에서 예전과는 다른 절박함과 체계성이 느껴졌던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근본적인 시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년이 저물어갈 때 저는 내년에 아시아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본의 예상대로 무너져 내릴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2020년부터 벌어질 일들이 업계 전체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2020년 1월, 저는 충남 공주에 있는 솔브레인 공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소재 국산화 시도가 정말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솔브레인이 불과 6개월 만에 12N급 초고순도 액체 불화수소 생산 공장을 완공한 것이었어요. 12N급이라는 건
순도가 99.999999999%라는 뜻입니다. 이는 일본 스텔라 케미파나 모리타 화학과 동일한 수준이었죠. 공장 관계자는 이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검증을 통과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20년 넘게 축적한 기술을 한국이 정말 몇 개월 만에 따라잡았다는 건가요? 하지만 실제로 생산된 제품의 분석 결과를 보니 의구심이 사라졌어요. 품질 면에서 일본 제품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경북 영주에서 들려왔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액체 불화수소보다 훨씬 까다로운 기체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했다는 것이었어요. 기체 불화수소는 액체보다 관리가 10배 이상 어렵습니다. 온도와 압력 조절이 조금만 잘못돼도 불순물이 생기거든요. SK머티리얼즈는 3N급이라는 99.999% 순도의 초고순도 기체 불화수소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은 세계에서 일본 쇼와덴코만 보유하고 있던 독점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이를 단숨에 따라잡은 겁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동진세미캠의 성과였습니다. 2021년 3월 이 회사가 극자 외선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극자 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소재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가지 화학 물질을 나노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조합해야 합니다. 온도는 0.1도, 습도는 0.01% 단위로 조절해야 하고요. JSR도 이 기술을 완성하는데 15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동진세미캠은 불과 2년 만에 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진세미캠 연구소를 직접 방문해봤습니다. 연구원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마치 불가능한 일을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연구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이 20년 걸린 일을 2년 만에 해낸 비결은 절박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솔브레인은 매출의 15%를 연구개발에 투자했어요. SK머티리얼즈는 20%를 넘겼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평균 연구개발 투자율이 8%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2배 이상 많은 투자였죠. 더 중요한 건 접근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기존 기술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 한국 기업들은 아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재 설계,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공정 최적화 같은 첨단 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했습니다. 2021년 말, 저는 놀라운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불화수소 일본 의존도가 41.9%에서 7.7%로 급감한 것이었어요. 포토레지스트 의존도도 93.2%에서 77.4%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이런 변화를 이뤄낸 것이었죠.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협력 방식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경쟁사임에도 불구하고 소재 국산화에서는 힘을 합쳤어요. 백광산업이 고순도 염화수소를 개발할 때도 양사가 공동으로 기술 검증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소재 국산화는 단순한 대체재 개발이 아니었어요. 아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죠. 2022년 초 제가 받은 한 통의 이메일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JSR 다케다 전무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JSR이 한국에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더 이상 한국이 일본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한국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소재 생태계의 근본적인 권력 이동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2022년 3월 16일, 저는 인천 송도에서 벌어진 상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일본 도쿄응화공업이 급하게 건설한 극자 외선용 포토레지스트 생산 라인이 본격 가동을 시작한 날이었어요. 이 광경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수출 규제를 가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마치 포위 공격을 하던 군대가 오히려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도쿄응화공업의 결정 뒤에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소재 국산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칫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거대한 고객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던 거죠. 특히 동진세미캠이 극자 외선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하면서 위기감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JSR에서 들려왔습니다. 다케다 전무가 제게 보낸 이메일에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JSR이 충북 청주 오창에 있는 기존 디스플레이 소재 공장을 확장해서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 생산 라인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JSR은 세계 포토레지스트 시장 점유율 28%를 차지하는 절대적 1위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고객 현지에 생산 기지를 만든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마치 맥도날드가 특정 도시의 햄버거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그 도시에만 특별한 레시피로 매장을 내는 것과 같았죠. 저는 JSR의 결정 배경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삼성전자가 JSR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급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소재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죠. 이는 JSR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JSR 매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고객이었거든요. 만약 삼성이 JSR 제품 사용을 중단한다면 회사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였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를 조성하면서 해외 기업들에게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어요. 토지 임대료 50% 할인,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비 지원까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들에게 한국에 와서 함께 경쟁하자는 메시지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기술과 소재를 독점하고 한국이 이를 구매하는 일방적인 관계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선택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2022년 하반기, 더욱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또 다른 포토레지스트 업체인 도쿄오카 공업도 한국 인천 공장의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심지어 극자 외선용 포토레지스트까지 한국에서 직접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의 품질이 일본 본사 제품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었어요. 이는 기술 이전의 수준이 단순한 조립이나 가공이 아니라 완전한 현지화라는 의미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급망의 변화였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일본 기업의 소재들이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도 수출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국이 일본 소재의 아시아 허브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역사적 아이러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시작한 수출 규제가 오히려 일본 기업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마치 적을 물리치려다 오히려 적의 영토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보면서 국제 비즈니스의 복잡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압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초, 저는 한국 반도체 소재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풍경은 정말 상징적이었어요. 일본 기업들의 부스 대부분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일본 기술의 소재들이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반도체 소재 생태계의 중심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일본이 시작한 수출 규제가 오히려 한국을 새로운 글로벌 소재 허브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 기지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산업의 헤게모니 자체가 바뀌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2023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 반도체 소재 컨퍼런스에서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네덜란드 ASML의 구매 담당 부사장이 발표한 내용이 업계 전체를 경악시켰거든요. ASML이 앞으로 극자 외선 노광장 비용 소재 조달을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ASML은 극자 외선 노광장비의 독점 공급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한국 소재를 인정했다는 것은 곧 한국의 기술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도달했다는 의미였어요. 발표가 끝나자 회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대만 TSMC의 발표였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한국산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를 정식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TSMC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가진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런 회사가 한국 소재를 인정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JSR 다케다 전무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평소에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매우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의 말투에서 깊은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수치로 확인해 보니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2023년 한국의 불화수소 일본 의존도는 7.7%까지 떨어졌어요. 2018년 41.9%에서 무려 34.2%포인트나 감소한 것이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의존도도 93.2%에서 50% 이하로 급감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역방향 흐름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솔브레인이 일본 반도체 기업에 불화수소를 수출하기 시작했고 동진세미캠도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들과 포토레지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역사가 뒤바뀌는 걸 실감했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일본의 소재를 구걸하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소재를 수출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2024년 초 더욱 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산업혁신투자기구를 통해 JSR을 1조 엔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이는 JSR이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JSR 인수 소식을 들은 저는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018년 도쿄 본사에서 만났던 그 자신만만한 JSR이 이제는 정부 지원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마치 한때 무적이던 거대한 전함이 작은 어뢰 몇 발에 침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과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불화수소 공급을 확대했어요. 동진세미캠은 유럽 반도체 기업들과 포토레지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일본을 넘어 글로벌 소재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었던 거죠.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24년 6월에 일어났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칩 생산을 위해 한국산 극자 외선용 포토레지스트를 정식 승인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엔비디아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한국 소재를 선택했다는 건 정말 의미가 컸죠.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20년 애널리스트 경력에서 이런 극적인 산업 지형 변화는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지각판이 움직여서
대륙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것과 같았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 속도였습니다. MHD라는 SK 하이닉스 사내 벤처에서 시작된 회사가 포토레지스트뿐만 아니라 반사방지막, 하드마스크까지 다양한 소재를 개발해냈어요. 이는 일본 기업들도 수십 년에 걸쳐 하나씩 개발했던 기술들이었습니다. 캠트로닉스라는 또 다른 한국 기업은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트산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소재는 일본과 독일 기업이 90% 점유율을 유지하던 분야였어요. 하지만 한국이 이마저도 따라잡기 시작한 겁니다. 2024년 하반기, 저는 한 가지 더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특허 출원이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는 단순히 기존 기술을 따라잡는 수준을 넘어 이제 한국이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제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더 이상 일본의 기술을 따라가는 추격자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선도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2024년 말 서울에서 열린 국제 반도체 소재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들이 한국 기업들의 부스에 몰려들었어요. 반면 일본 기업들의 부스는 상대적으로 한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역전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2025년 1월, 저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반도체 소재 전시회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풍경은 지난 7년간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완벽한 요약이었어요. 한국관에는 전 세계 바이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솔브레인, SK머티리얼즈, 동진세미캠, MHD까지 한국 기업들의 부스마다 상담을 위해 줄을 선 글로벌 고객들로 북적였어요. 미국 인텔, 대만 TSMC, 중국 SMIC 구매팀들이 모두 한국 소재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관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JSR이나 도쿄응화공업 부스에도 방문객들은 있었지만 예전처럼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본 기업 담당자들이 고객들을 찾아다니며 영업하는 모습이 더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2018년 도쿄에서 만났던 JSR의 그 자신만만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마치 왕좌에서 내려온 왕이 신하들 사이를 헤매는 것 같았어요. 전시회 둘째 날, 저는 더욱 인상 깊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한 중소기업 부스에서 일본 대기업 임원이 정중하게 머리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이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변화를 수치로 확인해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2024년 한국의 반도체 소재 자금률이 75%에 도달했다는 것이었어요. 2018년 20%에서 불과 6년 만에 55%포인트나 상승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는 자금률이 60%를 넘어섰죠. 더욱 의미 있는 변화는 무역 수지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소재 무역 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것이었어요. 이제 한국이 소재를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하는 양이 더 많아진 겁니다. 완전한 역전이었죠. 저는 이런 변화의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현황을 조사해봤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평균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매출의 18%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의 평균 8%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어요. 더 인상적인 건 연구개발의 질적 변화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더 이상 일본 기술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재 설계, 디지털 트윈 기반 공정 최적화, 친환경 소재 개발까지 차세대 기술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직접 연구개발센터와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솔브레인은 미국 텍사스에, SK머티리얼즈는 독일에 각각 현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 기업들이 사용했던 전략과 정확히 같은 방식이었어요.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건 말이죠. 이제 한국이 일본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겁니다. 저는 또한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도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국산화 지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글로벌 소재 허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외국 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 유치,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 지원, 글로벌 인재 유치까지 종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인재 흐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우수한 화학 엔지니어들이 일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일본의 소재 전문가들이 한국 기업으로 스카우트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JSR과 스미토모 화학에서 근무했던 일본인 연구원 몇 명이 한국 기업으로 이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들은 한국 기업의 더 나은 연구 환경과 성장 가능성에 매력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저는 한 가지 더 인상 깊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연구원이 일본의 베테랑 엔지니어에게 새로운 소재 기술을 설명하는 모습이었어요. 일본 엔지니어는 마치 학생처럼 열심히 메모를 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한국이 완전한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의 변화가 아니라 기술 리더십 자체가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미래를 전망해보면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미 차세대 반도체 소재 연구에서 글로벌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용 특수 소재, 양자 컴퓨터용 소재, 친환경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20년간 반도체 소재 시장을 지켜본 애널리스트로서 이런 극적인 변화를 목격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소재 왕국의 왕관이 한국으로 넘어가는 역사적 순간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재 기술의 새로운 메카로서 말이에요. 한국의 반도체 소재 독립은 단순한 기술, 추격의 성공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시하는 역사적 성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독점에서 한국의 완전한 역전까지 놀라운 7년간의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20년 애널리스트 경력에서 이런 극적인 산업 지형 변화를 목격한 것